미분양 부동산 추익 그 다음 그래프를 보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부터 볼까요?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가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가정하기가 쉽죠. 그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2020년 보세요. 급격히 해소되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제로 금리로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됩니다. 이때 2020년에 집값이 폭등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21년부터는 미분양 주택이 더 줄 수 없는 수준, 이걸 이제 시장 재고라고 표현하는데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등락률이 더 치고 올라가진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둔화됩니다. 상승세가 둔화돼요. 그리고 2022년 미분양 주택이 쌓이죠. 이게 언제예요? 금리 인상기예요. 네.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데 22년도 두 개로 좀 쪼개보겠습니다. 22년 상반기는 미분양 주택이 완만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22년 중반부터는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22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했지만 네. 점진적으로 인상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우리나라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상반기까지는 베이비 스텝 하다가 중반부터 빅 스텝 했단 말이죠. 네. 그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7만 5천 호를 찍었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했죠. 동결했죠. 그러니까 금리와 미분양 주택의 흐름이 명확히 명시적으로 여러분 보이실 수 있고요. 네. 자, 이 그래프랑 매매 가격 등락률을 한번 보시고 가시죠. 20년의 매매 가격 등락률, 이게 전주 대비 등락률입니다. 네. 지난주보다 상승했나? 지난주보다 상승했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까봐 빨간색은 매매 가격이고요. 사고판 가격이죠. 네. 파란색 줄은 전세 가격입니다. 예, 그 가격의 등락률이니까 네. 그게 0 이상에 맴돌면 어떨까요? 0 이상에 맴돌면 상승세. 그리고 마이너스 0 밑으로 밑돌면 하락세,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2020년에 이 등락률의 경향성이 폭발적으로 치솟죠. 네. 예, 그냥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예요. 그리고 21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냥 시장 재고에 맴돌 때 등락률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둔화되죠. 그리고 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증가할 때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다가, 그리고 22년 중반부터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그때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야. 0 밑으로 꺼지죠.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고 그 위험 구간을 6만 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만에서 6만 5천 호. 근데 지금 7만 5천 호를 초과했고 지금 한 번 해소됐는데 한 번 가지고 예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수준은 아닙니다. 7만 5천 호대에서 7만 2천 호대로 해소됐고, 또 한 가지 미분양 주택 건수는 이런 흐름이지만 준공후 미분양, 이게 악성이라고 보잖아요. 네. 악성 미분양 주택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계속 늘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500호, 요 정도, 8,500호, 요 정도로 계속 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본다면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분양되고 나면 돈 갚을게요 하면서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갚을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돼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못 갚으면 이 건설사를 뭐라고 합니까? 부도가 났다라고 표현하죠. 네. 부도 나면 은행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금융부실로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금융부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게 재밌게도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그리고 연체율, 이런 데이터가 대부분 제일 최근 데이터가 22년 3분기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공개가 안 돼요. 저도 좀 그냥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 공시됐으면 좋겠어요. 금감원이나 공시됐으면 좋겠는데 공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디 출처인지 알아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실에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보도자료로 뿌린 데이터예요. 그게 22년 3분기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분양 주택이 지금 23년 들어서 더 치솟았는데 1, 2, 3월까지. 근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더 쌓였을 것이고, 그 더 쌓인 것 중에 일부가, 그동안 금리는 더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부동산 연체율, PF 연체율은 더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네.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동산 PF 부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런 문제들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망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계속 터진다,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부에서는 잘 누르고 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통계가 정확히 빠르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집을 사야 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내관이 남아있는 상황, 폭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신경이 쓰이는데 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언제쯤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금융부실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은행들 혹은 금융사가 아까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대출을 스스로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수익성보다는 이제 안정성이에요. 돈은 이미 많이 벌었어요. 21년 이후부터 22, 23년 동안 돈 많이 벌었습니다. 금융사들이. 왜냐하면 이자 수익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실을 떠안고 있는 금융사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대출 안 해줍니다. 아예 건설업이 찍혀 있는 그 사업자는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만큼 매우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부실의 여파가 정말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확산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첫 번째. 왜냐하면 그렇게 대응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금융규제를 단행하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이들 부동산 PF가 부실하니까 그 금융사가 무너지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럴 위협은 제가 보기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부실 자체가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지 이게 금융위기로까지는 가지 않는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금융사들이 이금융권 중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이금융권의 부실 문제를 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금융권 중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금융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다만 부동산 PF 부문은 부실한 거예요. 이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데 반도체도 만들죠. 스마트폰도 만들어요. 가전제품도 세탁기, 냉장고 다 만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세탁기 부문이 어려워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무너집니까? 그거 아니죠. 네. 비슷한 논리예요. 이 금융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영업이익을 남기고 네네. 있어요. 근데 부동산 PF만큼은 못 받는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금융사가 쓰러질 만큼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제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보면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고 이런 것들은 특정 금융사의 경우에는 증권사나 뭐 이금융권의 일부는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연체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금융사가 쓰러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융사 하나만을 놓고 보면 그 부동산 PF 영역은 전체 대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금융사가 쓰러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부실한 상황이 뱅크데믹, 전염병처럼 계속 돌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대출 받기 어려우니까 더 비싼 대출을 받으려고 기업이나 가게가 이제 하고 그러면 더 비싼 대출이니까 더 많은 이자 성환을 부담하면서 사업하고 뭐 소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어렵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계속 꺾이고 있고 기업의 우리 가계의 소비 심리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 태도 지수도 역시 꺾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금융부실 상황이 더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융부실이라는 그 어려움, 예를 들어서 발톱에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제가 심각한 생명적인 위협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약간 그런 모습처럼 경제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동산 PF 문제가 더 크게 그러니까 발에 난 상처가 더 덧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물론. 그게 우리 아무 위협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제가 금리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금리가 사실은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중금리를 전망할 수 있는 그 전망치가 이제 코픽스예요. 코픽스. 이 코픽스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받을 때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미 22년 말에 정점 찍고 이 코픽스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가 저것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그렇습니다. 예. 코픽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분양 주택이 금리하고도 거의 면밀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시중금리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이제 부동산 PF 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먼저 정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방금 전 코픽스. 예, 코픽스도 그렇고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도 미분양 주택이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쌓이기보다는 좀 해소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어떤 경제가 뭐 경색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미분양 주택은 언제든지 더 쌓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위협은 존재하고 적어도 금융부실 상황은 좀 23년 연내 계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